상하이, 닝보 저우산, 선전, 칭다오, 광저우, 텐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 6개가 중국에 위치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체급과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왜 중국에는 핵심 항구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항구 중 왜 하필 상하이가 압도적인 세계 1위 항만이 되었을까요?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중국 최고 지도자 4명의 핵심 통치 이념과 계파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장강의 도도한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오늘날의 중국 항만 백권 질서. 지금부터 그 40년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육지에 갇힌 용, 마오쩌둥 시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중국. 1978년 이전 중국의 항만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자력갱생, 즉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였습니다. 중국 본토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은 일본의 고베항 단 하나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이 글로벌 항만 시스템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을 바다로 밀어낸 첫 번째 동력은 중소국경 분쟁이라는 안보 위기였습니다. 1969년 발발한 중소국경 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정부에게 제한적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국주의 미국과 수정주의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들에게 포위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을 바다로 끌어당긴 두 번째 동력인 미중 대탕트가 시작됩니다. 절체절명의 고립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닉슨 행정부가 내민 손을 잡는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중국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전제 조건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동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가 경제 자체가 파탄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게는 항구를 지을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1978년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에게는 개혁 개방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습니다. 덩샤오핑의 선택. 그의 선택은 선전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덩샤오핑과 친원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친원의 경제 철학은 세장 경제론으로 요약됩니다. 세는 세장 안에서만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이 비유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되 국가 계획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제한적 개혁론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덩샤오핑이 내놓은 말이 흑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그의 유명한 발언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채택해야 한다는 실용 노선의 선언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념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선전이라는 변방의 어촌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곳을 선택한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세력의 저항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대도시에 해당하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경우 보수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방화벽 역할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실패할 경우 자본주의 오염이라는 보수파의 비판이 정당성을 얻어 덩샤오핑 자신을 포함한 개혁파 전체가 정치적으로 숙청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전이라는 변방지역에서의 실패는 지방의 일탈로 치부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숙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선전지역은 홍콩이라는 거대한 자본시장과 인접했다는 경제지리적 강점이 있었습니다. 선전은 홍콩에서 좁은 강 하나를 건너는 위치에 있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였습니다. 1980년 8월 5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를 통과시켰고 선전은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가 되었습니다. 개혁개방 실험은 즉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1980년부터 84년까지 선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50%를 넘어 같은 기간 중국의 전국 평균 10%를 압도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홍콩항의 위상이 독보적이었기에 선전 지역의 발전이 즉각적으로 선전항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심겨진 항만이라는 씨앗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홍콩항은 세계 1위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혼잡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선전의 공장주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것이 바로 홍콩의 항만 운영사들과 선전시 정부였습니다. 1993년 이들은 선전 동쪽의 옌텐을 비롯한 심해항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선전항의 원형 항로가 열리자 더 많은 공장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전항을 보고 몰려들었고 그 공장들이 다시 선전항의 물동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선전항은 2024년 기준 약 3,300만 TEU를 처리하는 세계 4위의 항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후의 일. 중국의 선전 지역은 씨앗이 심겨진 수준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 말의 동아시아 항만 패권은 세계 1위로 등극한 홍콩과 4위권의 일본 고베항에 쥐고 있었으며 부산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장쩌민과 상하이방의 등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장쩌민과 상하이방. 국가 전략의 무게중심이 상하이로 이동한 전환점은 장쩌민의 승계였습니다.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이 각각 민주화 시위, 현안문 사태에 온정적 태도를 보이다 실각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보수파인 8대 원로와의 타협점을 찾게 되고 당시 상하이 당석이었던 장쩌민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이라는 상황과 여전히 건재한 8대 원로의 눈치를 봐야 했기에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선택한 곳이 바로 상하이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하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100년이 넘는 금융무역 역사를 가진 상하이항에 대한 투자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장쩌민에게 상하이 투자의 명분을 더해줬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선전 모델은 저가 제조업에 불과하며 WTO 시대에 진입하는 중국은 저가 제조를 넘어설 금융, 무역, 첨단 중공업의 허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100년의 금융, 무역 역사를 가진 상하이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상하에 장쩌민은 WTO 가입 준비라는 명분으로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항만을 중심으로 후둥신구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 대지진은 1강이었던 고베항을 무너뜨리며 동북아 항만 지형에 진공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반사이익은 부산항이 가져갔지만 상하이항 또한 1990년대 내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며 27배나 성장하게 됩니다. 잠시 앞서갔던 부산항을 순식간에 추월하며 세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후진타오 시대가 개막되며 상하이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분점정부. 2002년 덩샤오핑의 격대 지정의 원칙에 따라 후진타오가 권력을 승계받았지만 이 승계는 불완전했습니다. 장쩌민은 퇴임 이후에도 당왕으로서 군부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과반수를 통해 막후 권력을 행사하며 후진타오를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진타오 집권기는 사실상 베이징의 후진타오와 상하이의 장쩌민이라는 두 개의 사령부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분점정부의 수장이었던 후진타오에게는 세 가지 이유에서 보하이만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공청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진타오의 핵심 권력 기반인 공청단은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 지역과 낙후된 내륙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하이만 지역의 육성은 공청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선전지역, 장쩌민 시대의 상하이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남동부 연안과 북부 내륙 간의 심각한 지역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후진타오의 통치 이념인 조화로운 사회는 바로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었던 만큼 보하이만을 제3의 성장축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보하이만 자체의 잠재력이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북부 중공업 벨트의 해상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텐진, 칭다오, 다롄 등 주요 항구들은
중국 기간 산업의 핵심인 철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을 처리할 핵심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권력은 강력하지 못했기에 상하이방과 공청단, 지역 정부 등의 파벌에 의해 분점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삼자의 보하이만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심화시킨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였습니다. 후진타오 내각은 성장률 사수를 위해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4조 위안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자금이 아닌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과잉 투자가 진행되던 텐진, 다롄, 칭다오에 묻지마 자금이 쏟아져 들어가며 중복 투자를 폭발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과잉 투자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지만 보하이만 항만들이 성장하는 씨앗을 심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보하이만 클러스터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권 항만 클러스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 시대의 항만 전략은 파편화된 권력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과잉 투자라는 비효율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들은 이제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1인 권력자에 의해 재편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시진핑, 시황제의 탄생. 2012년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중국 항만들은 계파 논리와 과도한 부양의 후유증으로 과잉, 중복 투자 상태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진핑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하벌 정치 종식과 국가 안보였습니다. 그는 집권 직후 반부패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숙청을 시작합니다. 장쩌민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 태자당의 라이벌까지 3대 계파를 모두 와해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의 핵심 친위 세력인 시자준으로 채우는 1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3개 계파 간의 경쟁이 시자준이라는 단일 계파의 독점으로 대체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는 항만 전략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진핑의 항만 전략은 이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핵심 정치 기반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 보하이만의 맹주 텐진은 2015년 대폭발 사고를 기점으로 시진핑 시대의 정치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구시대의 유산에 묶여있던 다롄항은 경쟁 구도에서 밀려났습니다. 반면 칭다오는 텐진에 대한 불신과 다롄의 소외라는 공백 속에서 시진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리간제 등을 산둥성 지도부로 전진 배치했고 칭다오는 산둥성 항만 통합의 핵심 항구가 되어 보하이만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장강 하류의 최대 수혜자는 닝보 저우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시진핑의 핵심 정치 기반, 저장파의 본거지입니다. 시진핑의 선택을 받은 닝보 저우산항의 물동량은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 2배가 되며 상하이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닝보 저우산항은 이제 상하이 물동량의 76% 수준까지 추격하며 세계 3위 항만으로 도약했습니다. 시진핑의 1인 체제 확립은 비효율과 모순을 낳는 독재 체제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항만 전략 차원에서는 패권적 합리성이 발현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기존의 분열된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고 혼란스럽던 항만 지도를 국가관리형 다극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산둥성 항만 통합의 핵심이 된 칭다오는 수도권과 북방 중공업 벨트를 책임지는 벌크 화물 및 해양 강국 전진기지라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단강 삼각주는 기능적 분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상하이항은 압도적 1위로서 금융, 기술이 결합된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로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닝보 저우산항은 철광석과 원유를 다루는 국가 원자재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습니다. 주강 삼각주의 선전 지역은 단순 제조업 단지에서 텐센트, 화웨이 등의 하이테크 제조업 클러스터로 진화했습니다. 선전항은 이를 배후지로 삼아 네트워크 허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웠던 중국 항만 지도가 경계를 통일한 시진핑이 등장하며 정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격변과 계파의 부침, 심지어 시진핑 시대의 전략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항은 어떻게 그 모든 항구를 제치고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의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정치를 뛰어넘는 거대한 힘,
장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격변과 계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항이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 그 해답은 바로 경제지리학적 입지에 있습니다. 상하이항의 패권은 그 배후에 장강 경제벨트라는 거대한 용의 몸통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벨트는 인구 6억 명이 거주하며 중국 전체 GDP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6,400km의 물류 대동맥은 청두, 충칭, 창사, 우한, 허페이 등 내륙 제조 중심지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용의 머리입니다. 내륙의 공장에서 생산된 화물은 저렴한 소형 바지선에 실려 장강을 따라 내려온 뒤 상하이의 양산 심수항에서 전 세계로 향하는 초대형 원양 컨테이너선으로 곧바로 환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이항의 핵심 경쟁력, 강 바다 환적 시스템입니다. 상하이항은 내륙의 화물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하이항이 처리하는 굴동량의 60%를 초과하는 물량이 바로 이 내륙 수로를 통해 집결됩니다. 칭따오항이나 선전항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장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컨베이어 벨트와 강바다 환적 시스템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장강의 관문은 상하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해의 심수항을 갖춘 닝보저우산항 역시 강력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하이항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상하이항이 배후 도시 상하이의 강력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미 항구를 넘어선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점인 시대부터 국제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지정된 상하이는 그 지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습니다. 상하이항은 전 세계 700개 이상의 항구와 350개 이상의 국제 항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촘촘한 글로벌 항로 네트워크는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닝보저우산항의 핵심 배후지인 항저우나 자싱에서 생산된 화물조차 상하이항으로 보내져 수출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많은 목적지로 더 자주, 더 저렴하게 화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하이항의 패권은 필연의 영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와 계파들이 각자의 항구를 키우려 했지만 중국 GDP의 40%를 품은 장강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끝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해자를 갖춘 상하이가 모든 정치적 격변을 이겨내고 세계 항구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40년간 중국 항만 패권의 궤적을 정리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생존을 위해 선전의 문을 열었고 장쩌민은 파벌을 위해 상하이를 키웠으며 후진타오는 견제를 위해 보하이만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파편화된 힘들을 시저진이라는 1인 체제 하에 개편하며 자신의 계파를 강화하는 동시에 패권적 합리성을 발휘, 혼란스럽던 항만 지도를 국가관리형 다극체제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 왜 중국에는 핵심 항구들이 많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40년간의 치열한 정치적, 계파적 경쟁이 중국 전역의 항만 클러스터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항은 어떻게 압도적인 1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강은 흐른다는 필연성 때문입니다. 정치가 상하이의 성장을 견제할 수는 있었지만 6억 명의 인구와 GDP 40%를 품은 장강 경제벨트라는 거대한 몸통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상하이항은 물류 대동맥의 관문이자 700개 항구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정치를 뛰어넘는 압도적 입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은 견고해 보이지만 시진핑의 1인 체제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리상푸, 허웨이둥 등 핵심 인물들마저 숙청되며 시자진 내부에는 조금씩 균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만은 이제 더 큰 불확실성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용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이 항의 미래와 중국의 항만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